제비 육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재 시인 이상이 운영했던 다방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시와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인이며 소설가, 수필가, 동화작가, 화가, 삽화가, 건축가 등 하이브리드적인 작가 이상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1937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27년을 채 살지 못했지요. 본명은 바다같이 큰 벼슬을 하라는 뜻의 김혜경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평탄하지 않았죠. 유흥가 여성들과 동거를 하고 다방을 차리는 등 기이한 행적을 많이 남겼는데요. 끝내 폐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이발소를 하던 아버지가 있었으나 2살 때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의 장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하고 손가락이 셋이 잘린 장애를 가진 친아버지도 자신을 데려온 큰아버지도 원망하면서 혼자서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며 놀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큰아버지 경제력에 힘입어 지금의 서울공대인 경성고등공업학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 3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13명 입학생 중 한국인은 2명이었으나 1명은 중퇴하고 유일하게 남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당시 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듯합니다. 아무튼 수석 졸업 후 조선 총독부의 건축기사로 특례 취직이 되었습니다. 1931년 조선가 건축의 표지화 현상 공모에 1등과 3등이 동시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33년 이상은 폐결핵에 따른 각혈로 총독부 기사직을 그만두고 황해도 배천 온천에 요양을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기생 금홍과 종로 이가의 제비라는 다방을 차리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때 카톨릭 청년 시호로에 거울을 발표합니다. 이상의 시 중 그나마 읽히는 시입니다. 거울은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겠지요. 거울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이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만 거울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처음에는 다방 제비의 얼굴마담으로 금홍을 앉혀놓고 제비에 딸린 골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거나 수염과 머리도 깎지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매춘을 하는 금홍을 멀거니 쳐다보기도 했다고 해요.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로 시작되는 날개라는 소설은 금홍과의 동거 생활이 투영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듬해 구인에 가담한 이상은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선중앙일보에 시 5감도를 연재합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간 이상의 극단적인 실험시는 독자들로부터 무슨 미친놈이 잠꼬대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빗발친 항의 때문에 신문사는 30회 연재 예정이었으나 15회를 채우고 게재를 중단합니다. 문제의 오감도 중 시제 1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감도 시제 1호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길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 여기서 13인의 아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최후의 만찬에 합석한 기독이야 13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위기에 당면한 인류, 일제하의 13도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언어도단의 세계, 시인의 공포가 아해의 불안으로 투사된 것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문득 13인의 아해가 건축가 입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13인의 아해의 상징성을 다 풀어내지 못하겠죠. 현재까지도 이상은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아방가르드이며 첨단이라 일컬어집니다. 다음은 오감도 제4호를 보겠습니다. 4호는 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시를 화면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오감도 시제 4호.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진단 0, 1, 26일 10월 1931 이상 책임의사 이상. 이 시는 의사의 진료 차트를 시로 표현한 것인 듯 합니다. 이 시가 진료 차트 패러디인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가장 중요한 그림 부분은 일련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 숫자가 모두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이상의 다른 시에서 거울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면 이 시도 이상이 자신의 자아를 분석한 내용인 듯 합니다. 항상 끝은 0으로 수렴하죠. 인생사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이 시의 환자를 이상 자신이 아닌 당시 사회로 본다면 자연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던 근대 문명이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현대인들의 오독일 수 있고요. 정확한 해석은 이상만이 알겠지요. 수많은 작품을 썼던 이상은 연재를 중단당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2000점에서 30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깜빡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리는 것도 실수지만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라고요. 시 한 편을 쓰는데도 수십 번 수정을 거듭하는데 2000점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인 걸까요? 이 밖에도 시제 5호는 화살표 모양의 기호로 시를 썼습니다. 시 제8호는 해부라는 제목으로
시제 10호는 나비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재된 시제 15호는 거울과 꿈을 믹싱해서 시로 썼는데요.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그의 외로움과 아픔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시대를 훨씬 앞지른 첨단 언어의 파행에 당대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로서는 수용 불가능했던 시 오감도. 그러나 당대 사람들에게 모독당한 그의 시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불멸의 자리에 각인되며 풀리지 않는 시로 아직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1935년 가을 제비 문을 닫은 이후 이상은 인사동에서 카페 스루, 종로일가에서 다방, 육구, 무기, 맥 등을 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는 동안 금홍은 이상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 뒤 이상은 다시 여급 출신의 권순옥과 사귀게 되죠. 그러나 권순옥을 연모하며 괴로워하던 친구 정인택이 음독 자살을 기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이 생기자 이상은 권순옥과 정인택을 맺어주고 두 사람의 행복까지 빌어주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1935년 말 화가 구본웅의 추천으로 구본웅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창문사에서 문예 담당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상은 여기서 이화여전 출신인 변동립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 후 많은 작품을 마구 쏟아내죠. 그러나 결혼한 지 석 달 만인 1936년 10월 이상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1937년 그의 나이 만 26년 7개월째 되던 해 2월에 사상불온 혐의로 일본 경찰에 유치됩니다. 3월 건강이 악화되어 보석으로 출감하지만 4월 17일 새벽 4시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객사를 합니다. 위에는 화장되어 환국했고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난해한 초현실주의자이며 반전통주의자였던 이상. 시인, 미술가, 건축가로서 경계를 넘나드는 낭만적 자유주의자인 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때도 어렵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시들인데요. 멜론이 먹고 싶소 이 한마디가 요절 천재의 작가 이상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인과 삶을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